이번 시간은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이론 84회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재무제표에 관련돼 가지고 이론 문제에 이렇게 심심치 않게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면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파악하는 재무보고서는 손익계산서이죠. 그 다음에 2번은 일정 기간 동안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는 현금 흐름표이죠. 3번 일정 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와 자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재무보고서는 재무상태표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는 자본변동표이죠. 그래서 1번 손익계산서나 2번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이 기록된다는 거,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나 현금 유입과 유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니까 회계기간이 기록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니까 보고기간 종료일이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보고기간 종료일과 회계기간에 대해서 가끔 섞어서 시험에 잘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일정 기간, 일정 시점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2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의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연수합계법 등이 있는데요. 정액법은 내용 연수 동안 일정액의 감가상각액을 인식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내용 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다음에 일정 금액이 내용 연수 동안 감가상각이 되는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배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 연수 동안 비용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의 비용인 판매 관리비로만 회계 처리된다라고 했는데요. 판매 관리비뿐만이 아니고 제조 원가로도 보게 되죠. 무슨 말씀이냐면 감가상각비도 즉 토지나 건물, 차량 운반구도 공장에서 사용하는 공장 건물 또는 공장 기계 장치, 공장에서 원재료를 운반하는 이런 차량 운반구 같은 것들은 공장에서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여도 제조 원가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본사 건물, 본사 기계, 본사의 비품, 본사에서 사용하는 차량 운반구나 본사에서 사용하는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차량 운반구 등은 판매 관리비로 감가상각비를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당기의 비용인 판매 관리비로만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틀렸죠. 공장 건물이나 공장 기계 장치, 공장 차량 운반구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제조 원가로 분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1급은 자동결산을 하게 되죠. 자동결산을 할 때 공장 건물, 공장 기계 장치, 공장 차량 운반구 등에 대해서는 518번 감가상각비에다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조 원가로 회계 처리가 될 것이고요. 이제 사무실 건물, 본사에서 사용하는 예를 들어 차량 운반구 등은 818번 감가상각비에 등록하셔가지고 판매 관리비로 회계 처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조나 공장 그러면 500번대, 영업이나 본사 그러면 800번대,
이렇게 분류해서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500번대로 분류하면 제조 경비로서 제조원가 명세서 들어가고 800번대로 분류하면 판매 관리비로서 손익계산서로 항목이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의 비용인 판매 관리비로만 회계 처리되는 게 아니고 제조원가 명세서의 제조 경비로도 회계 처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멸 형태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그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입이 계속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가상각하는 방법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회계 기간 중에 변경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당기의 비용인 판매 관리비로만 회계 처리한다. 라고 해서 3번이 틀렸고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단기 매매증권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제 단기 매매증권은 유가증권인 거죠. 이제 유가증권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인데 지분증권이든 채무증권이든 이제 부여하는 목적에 따라서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또는 만기보유증권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은 서로 재분류도 가능하고 기말의 평가도 이루어지지만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니까 회계 기말의 평가도 하지 않고 재분류도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좀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보통 무엇이든지 구입할 때 들어간 비용은 원가에 다 포함하잖아요. 근데 단기매매증권 구입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고 이 수수료 비용도 상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비용 같으면은 800번대 판매 관리비로 회계 처리하겠지만 단기매매증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매매증권 구입과 관련되는 수수료 비용은 또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살펴보시면 보유 중에 수취하는 배당금과 이자는 영업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즉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가 이제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때는 배당금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시고 채무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가 이제 이자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배당금 수익이나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취득과 처분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모두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이든지 구입할 때 들어간 비용은 이제 원가에 다 포함하는데 단기매매증권의 구입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처분할 때 발생한 처분 수수료, 이 처분 수수료는 처분 가액에서 차감하셔야 됩니다. 처분 가액에서 차감해서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이 처분 수수료가 단기매매증권의 처분 손실을 증가시킬 것이고요.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처분가액에서 차감해서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에서 차감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구입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고 처분 수수료는 처분가액에서 차감하셔서 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나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에 가감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모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라고 해서 2번이 좀 틀린 답이 되겠죠. 그리고 결산 시점에 취득 원가가 공정가치보다 떨어지게 되면, 하락하게 되면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발생하고 이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 되겠죠. 그리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시장성을 상실했을 때는, 즉 단기매매증권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시장성을 상실하게 되면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가 가능하고 또 매도가능증권도 이제 시장성을 회복하게 되면
단기 매매증권으로 재분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900번대예요. 800번대로 또 회계 처리하시면 틀립니다. 그건 판매 관리비 때문에.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처분가액에서 차감해서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에 가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고 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요. 무형자산은 영업권이나 임차권리금, 또 산업재산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무형자산에 해당하죠.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게 이제 특허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상표권 이런 산업재산권이나 영업권, 그 다음에 특허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산업재산권이죠. 이런 산업재산권 외에도 라이센스나 프랜차이저, 저작권,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비,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이런 것들이 모두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죠. 그래서 4번은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임차 보증금에 해당을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요. 먼저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되는 충당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충당금,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감가상각 충당금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사채에 대해서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을 해서 대손 충당금은 매출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 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인데 퇴직급여 충당금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고 부채성 충당금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결산 정리 사항인데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충당 부채와 손익계산서에 계산되는 퇴직급여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보시면 2019년 말에 재무상태표에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200만 원이 2월이 됐는데 7월 15일을 대체 분계를 해보면 대변의 현금,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가 발생을 해서 이제 퇴직금 100만 원을 이제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인데요. 퇴직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현금 100만 원. 그리고 이제 이미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설정되어 있으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 중에서 100만 원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상계 처리하게 되겠죠. 그러면 7월 15일 분계를 하고 나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지금 현재 100만 원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이제 잔액으로 남아 있겠고요. 그리고 2019년 말 직원이 일시에 퇴직했을 때를 대비해서 퇴직금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돈이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400만 원을 적립하고자 하는데 아까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의 퇴직급여는 상계 처리했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상계 처리했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지금 1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400만 원을 설정하고자 하니까 추가로 퇴직급여로 설정돼야 되는 돈은 300만 원이겠죠. 그래서 차변의 퇴직급여 300만 원,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3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손익계산상에 지금 퇴직급여로 인식되는 금액은 300만 원이겠고요. 재무상태표상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되는 금액은 잔액 100만 원에 추가로 설정된 300만 원 해서 설정인 만큼 400만 원이 재무상태표상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남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상의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되는 것은 300만 원. 재무상태표상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되는 금액은 400만 원.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의 성격이 다른 것은 이랬는데요. 단기매매증권 취업은이익이나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또는 매도가능증권 취업은이익이나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등은 이제 영업의 수익이죠. 이제 단기매매증권 취업은 손실이나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나 매도가능증권 취업은 손실 등은 영업의 비용으로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자기주식 처분이익, 주감자를 내우시라고 했죠. 주감자.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이익에 해당하죠.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은 영업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고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이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것은 4번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총이익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매출총이익은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가 매출총이익이죠. 그럼 순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환입, 매출애누리, 매출할인을 차감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환입, 매출애누리, 매출할인을 차감해서 여러분들이 순매출액을 부여하셔야 되고요. 매출총이익을 계산하려면 또 매출원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이죠. 순매입액은 총매입액에서 매입한출, 매입애누리, 매입할인을 차감한 금액이겠죠. 그래서 총매입액에서 매입한출, 매입할인을 차감해서 순매입액을 구한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을 차감하게 되면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 50만 원에서 매출환입, 매출애누리, 매출할인. 그래서 매출애누리 5,000원과 매출할인 2만 원. 즉 2만 5천 원을 차감하게 되면 총 매출액 50만 원에서 매출환입, 매출애누리, 매출할인 2만 5천 원을 차감하게 되면 순매출액은 47만 5천 원이 계산이 되고요.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액 10만 원 플러스 순매입액인데요. 순매입액은 총매입액 20만 원에서 매입한출, 매입애누리, 매입할인. 매입한출 5천 원, 매입애누리, 매입할인, 매입애누리를 없고 매입할인 5천 원. 그래서 총매입액 20만 원에서 매입한출 및 애누리 할인을 빼면은 순매입액은 19만 원이겠죠. 그래서 총 기초재고액 10만 원 플러스 순매입액 19만 원 마이너스 기말재고액 11만 원. 기말재고액이 11만 원이죠. 그래서 기말재고 11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매출원가는 18만 원이 계산되고요. 순매출액 47만 5천 원에서 매출원가 18만 원을 빼게 되면 매출총이익은 29만 5천 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총이익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전산회계 2급에 있는 공식을 모두 외우셔야 돼요. 순매출액이 총매출액 마이너스 매출환입, 매출애누리, 매출할인이니까 그 공식도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순매입액이 총매입액 마이너스 매입한출, 매입애누리, 매입할인이니까 그 공식도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매입운임이나 매출운임이 안 나왔는데 만약에 매입운임이 나왔다면 매입원가에 가산해야 되니까 이 총매입액에 더해줘야 되는데 매출운임은 운반비로 따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매출액을 구할 때는 영향을 안 주겠죠. 그리고 이제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은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 매출원가를 구하는 공식이니까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등식을 모두 외우고 있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매출총이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2급 요점 정리에도 등식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산회계 1급 요점 정리에도 등식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점 정리에 여러분들은 기재해 놓은 것들은 모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어서
이제 요점 정리 정리를 해 놓았으니까 요점 정리에 나와 있는 등식들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번 문제를 보시면요.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충당부채는 이제 퇴직급이 충당부채를 의미한다라고 일단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의무가 존재하죠. 퇴직금 나중에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급해야 될 의무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 충당부채는 나중에 의무를 이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당부채를 인식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금액 등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에 이행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내용도 맞는 얘기 되겠죠. 그리고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주석으로 기재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우발부채는 충당부채와 동일하게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인식한다고 그랬는데요. 우발부채, 우발채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우발채무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증채무 또는 이제 당점이 소유하고 있는 어음 등을 배서 양도하거나 할인하게 됐을 때도 이제 우발채무, 우발부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우발채무는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채무예요. 이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채무를 부채로 인식해서 그것을 재무상태표에 기록을 하진 않죠. 우발채무가 이제 확정이 되었을 때 부채로 인식해서 재무상태표에 기록이 되겠지만 우발채무는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채무이기 때문에 충당부채처럼 재무상태표에 기재하지 않는다. 즉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단 주색에다가 기재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충당부채, 우발부채, 그다음 우발자산과 관련해서 답이 틀린 내용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시면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는 손익계산서이고 현금 유입과 유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는 현금 흐름표이고 자본 크기와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는 자본 변동표이고 일정 시점에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는 재무상태표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말고 잉여금 처분 계산서나 결성금 처리 계산서도 재무제표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여기 이제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손익계산서나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에 경영성과나 현금 유입 유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기 때문에 회계 기간이 표시가 되고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회계 기간, 즉 회계 기간이 아닌 보고기간 종료일이 기록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일정 기간의 재무상태, 그러면 틀린 말이고요. 일정 시점의 경영성과, 이렇게 돼도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과 일정 시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고요. 감가상각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정액법, 정률법, 공식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과 감가상각의 방법에 대해서 뭐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연수학계법 등이 있는데 감가상각과 관련해서 정액법과 정률법의 공식은 꼭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단기매매증권에 관련돼서 유가증권에 관한 회계처리,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만기보유증권, 이것들에 관련된 회계처리, 그 다음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고,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은 기말에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재분류가 가능하지만
만기 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기 때문에 평가도 하지 않고 재분류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무형자산에 속하는 것들, 뭐, 영업권이나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이 이제 특허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상표권 등이 있죠. 이런 산업재산권.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프랜차이저, 어업권, 차지권, 개발비 이런 것들 모두 무형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들이 되겠고요.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이죠. 그래서 무형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무형자산은 상각기간이 최대 20년 동안 상각을 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이제 간접법으로 주로 공개를 하죠. 그래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했을 때 간접법으로 공개하니까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는데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할 때 직접법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권을 상각했을 때는 차변에 이제 영업권 상각이 발생하겠고 대변에 직접 영업권을 차감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쭉 이제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신 내용도 여러 번 좀 들어보시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 하셔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비슷비슷하고 조금씩 말이 바꿔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답만 찾을 게 아니고 틀린 답이면 왜 틀렸는지 그런 것들도 정리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서 시험을 보실 때 이론 문제를 최소 8문제, 그래서 10문제 이상 맞추실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